지나간 과거와 작별할 것.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반 아이 중 몇 명을 유독 예뻐했다. 수업 시간엔 항상 그 아이들에게만 질문했고 늘 그 아이들을 칭찬했다. 나는 나를 주인공 옆에 앉아있는 엑스트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내가 그렇게 느낄 정도니 어지간히 편애를 하셨나 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생님은 촌지로 유명했다고 한다. 한 번은 선생님이 엄마를 불렀었는데 엄마가 빈손으로 찾아가자 면박을 준 일이 있었다고 한다. 몇몇 아이들을 예뻐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나 보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어른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그저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은 꽤 오래 마음에 남아 있었다. 세상엔 참 미친 인간도 한심한 인간도 많다. 그 사람들은 어린 시절 우리 내면에 상처를 주기도 했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 우리를 잡아 끌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현재의 문제를 과거에서 진단한다. 내가 자신감 없던 것은 그 선생님의 차별 때문이었고 내가 자존감이 무른 것은 부모의 양육 방식 때문이었고 내가 열등감에 시달리는 건 아이들의 괴롭힘 때문이었다고 말이다. 거기까진 옳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은 그 과거에 머물러 뒤늦게 보상받기 위함도 아니고 자기 연민에 빠져 비운의 공주님 취급을 받기 위함도 아니라 그 고리를 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세상에는 한심하고 서툴고 성숙하지 못한 인간들이 있고 우리는 운이 나쁘게도 그들을 만났을 수 있다. 그렇지만 과거를 보며 되짚어볼 진실은 그 선생님은 그저 한심한 인간이었을 뿐이고 나의 처음부터 부모가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닌 서툰 어른이었을 뿐이었고 그 아이들은 철이 없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만큼 너무 어렸다는 거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무력한 어린아이가 아니며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있다.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살고 싶지 않다면 과거에 연약했던 나에게 위로를, 미성숙했던 그 모든 존재들에게 작별을 고해야 한다. 모든 걸 과거의 문제로 여기지는 말 것. 나는 어릴 적 유치원에 갈 때마다 울었다. 엄마는 우는 나를 유치원 버스에 밀어 넣었는데 서럽게 울며 선생님에게 이끌려가던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유나 기분은 잘 기억나지 않았는데 심리학 책을 읽으며 막연하게 엄마와 분리 불안이 있었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전 약속이 있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는데 너무 일어나기 싫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생각해보니 나는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회사에 다닐 때에도 늘 지각했다. 이 이야기에 나를 혼내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아침잠이 유독 많아서 맞고 혼나고 학점이 안 나와도 어쩔 수가 없었고 회사에 다닐 때는 매일 지옥을 봐야 했다. 그 기억들이 떠오른 순간 그토록 유치원에 가기 싫어했던 이유가 분리불안이 아니라 아침잠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곧잘 어린 시절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진단한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마음의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기억이 불완전하다는 데 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인지하고 드라마도 지난주에 본 걸 다시 보면 기억했던 것과 대사가 다른데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 또 기억은 감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슬플 때에는 슬픈 기억이 나고 우울할 땐 우울한 기억이 난다. 나의 과거가 나쁜 기억으로 점철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감정이 나쁜 기억을 끌고 오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과거를 통해 문제의 시작을 진단하고 문제의 이면을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과거에 붙들려 기억을 곱씹는 것으로 상처가 회복되지는 않는다. 아들러의 말처럼 과거는 지금의 해설은 될 수 있지만 미래의 해결책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건 원망이 아닌 애도다. 지나가 버린 과거를 향해 분노하는 대신 연약했던, 애초롭던, 안쓰럽던 과거에 자신에게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외로웠냐고, 얼마나 무서웠냐고 마음껏 울어주고 마음껏 슬퍼하며 어린 시절의 나를 달래주어야 한다. 잘 버텨서, 잘 견뎌서 이제 더는 겁먹지 않아도 되는 어른이 되었다고 말해주어야 한다. 모든 걸 과거에 묻지는 말자. 과거의 기억으로 자신을 규정지을 필요는 없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건 어떤 상처를 가졌건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있고 더 많은 걸 결정할 수 있다. 당신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사람은 언제나 비슷한 유형의 실수를 반복하니 이미 했던 후회라도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적어보니 늘 반복한 후회가 있었는데 나이에 대한 조바심이 그랬다. 분명 청춘이었던 20대 내내 나는 조바심이 났다.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이라지만 지금껏 살아온 날 중에 지금이 제일 늙은 날이다 보니 새로 바뀌는 나이는 늘 부담스러웠다. 물론 그 조바심이 전부 나쁜 건 아니라서 몇몇 목표를 서둘러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초조함은 시야를 좁혔고 눈앞의 결과에만 매달리게 했으니 어떠한 목표에도 1년 이상의 시간을 할당할 수가 없었다. 이미 나는 남들보다 조금 늦었고 내 나이에 맞는 다수의 삶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서둘러야 했다. 그렇기에 새로운 일이나 시간이 걸리는 도전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23이 되어보니 20살의 애땜이 보였고 26이 되어보니 23의 가능성이 보였고 29이 되어보니 26의 청춘이 보였다. 20대뿐이랴 40대에는 30대를 어리다 하고 50대는 40대를 젊다 하며 60대는 50대를 한창 때라 이야기한다. 지나고 보면 모든 날이 젊음이었다는 걸 우리는 언제나 뒤늦게 깨닫는다. 나는 반복되는 후회가 지겨웠기에 더 이상 나이에 조바심 내지 않기로 했다. 나이에 쫓겨 서두르는 대신 삶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기로 하자. 시간을 들여 책을 쓸 엄두가 났고 드디어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게 되었다. 어쩌면 당신도 그 시절의 나처럼 새로 더해진 나이가 낯설어 조바심이 날지 모른다. 장기적인 꿈을 품기에 시간이 없다고 혹은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테니 지금이야말로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당신이 바라는 삶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기를 바란다. 미래의 당신이 지금 당신의 시작을 응원할 것이다. 당신의 시작을 위해 시간을 주자. 삶은 망설이기엔 너무 짧고 조바심을 내기엔 너무 길다. 사람은 고쳐 쓸 수 없어요. EBS에서 방영한 달라졌어요는 전문가의 상담과 교육을 통해 가족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여러 부부의 갈등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을 끊임없이 지적하는 아내, 반찬통 하나 사는 것까지 비난하는 남편 등 집집마다 사정은 달라지만 비슷한 패턴이 존재했다. 대부분은 상대를 바꾸기 위해 비난을 했고 상처 입은 상대는 비난을 되갚는 식이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남자친구를 만나며 몇 달을 같은 문제로 싸운 적이 있다. 나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내가 고쳐야 한다고 말했고 바꾸지 않으면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이 싸움의 승리자가 나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로 남자친구는 자주 불만을 표현했고 한동안 상처의 핑퐁 게임이 이어졌다. 대체 왜 사랑하는 이들조차 이러한 갈등을 반복하는 걸까? 우리는 맞다, 틀리다,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처럼 잘잘못을 따지는 도덕주의적 판단에 익숙했다. 어린 시절부터 개별성을 존중받지도 못했고 서로 원하는 것을 마음에서 우러나와 주고받지도 못했다. 그런 우리는 상대가 바뀌어야만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때론 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을 사랑의 증거라 여기며 예리하게 비난하고 집요하게 강요하면 상대를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가진 자율성의 욕구를 과소평가하는 거였다. 비난과 강요는 수치심을 만들고 수치심을 느낀 사람은 더욱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 상대를 비난하고 모욕함으로써 수치심을 전가하려 하거나 오히려 비난받은 행동을 강화하며 상대의 마음을 외면하는 거다. 때론 상대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는 분노가 남고 강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 그런데 이 말은 변하지 않는 상대에 대한 자조적 체념이 아닌 어느 누구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겸손의 깨달음이어야 했다. 그 뒤로 나는 오랜 요구를 중단하고 내가 관계에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수용되지 못했고 나 역시도 누군가의 판단과 비난에 상처를 입었다. 그러한 내가 정말 바라는 건 삶이 고단하더라도 서로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상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 노력해야 상대에게 바라는 게 있을 때에도 강요가 아닌 애정으로 바탕으로 부탁할 수 있었다. 꼬리표 붙이기나 비교와 같은 판단의 언어가 아닌 사랑과 연민의 언어를 배울 수 있었고 상대 역시 관계가 소중해질수록 더 많은 노력을 했다. 사랑은 정교한 관계의 영역이기에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내게 딱 맞는 완벽한 상대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었고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관계는 달라질 수 있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발견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사랑을 멀리서 찾지 말자. 사랑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행복에도 노력이 필요해요. 첫 책을 낼 때 나는 책을 내고 나면 무언가 더 특별해질 거라 생각했다.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특별한 삶이 웰컴 표지판을 들고 서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딱히 달라진 게 없었으니 책이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그런가 싶었다. 그런데 전작이 사랑을 받으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도 행복의 크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래서의 성취감이 다른 부분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줄여주지는 않았다. 불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은 감정의 공백 상태를 나는 늘 의아하게 생각했다. 여기에도 행복이 없다니 무슨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걸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외부의 목표를 세웠다. 성공하라고, 돈을 더 많이 벌라고, 좋은 직장에 가라고, 살을 빼라고. 그 오랜 동료는 목표를 이루면 저절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란 믿음을 만들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지 못한 이들은 아직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여기고 목표를 이룬 듯 보이는 이들은 행복할 거라 믿는다. 하지만 막상 목표를 이룬 이들도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다. 많은 이가 여기에서 길을 잃는다. 행복은 영영 닿을 수 없는 신기로였던 걸까? 아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다.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고 살을 빼고 싶으면 살을 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듯이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다. 우리는 정작 행복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다. 그러면 행복을 위한 노력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답을 찾고 싶었다. 삶의 의미와 목표를 알고 싶었고 행복하고 싶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끝에 찾은 나의 답은 놀랍게도 사랑이었다. 행복은 성취가 주는 단기적인 만족감이 아니었고 삶의 목적도 아니었다. 다만 사랑의 결과였다. 나 자신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들과 타인을 사랑할 때 행복이 있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진부하도록 익숙한 진리를 의심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걸까? 자존감 수업의 저자 윤홍균 박사는 사랑이 누명을 썼다고 말한다. 어린 시절 우리는 사랑이라는 미명 하에 나를 위한다는 이유로 미래를 위한다는 이유로 질책받고 통제받으며 때론 수치심을 느껴야 했고 상벌이 내려지는 조건부 사랑을 경험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질책하고 통제하며 조건을 붙이고는 그걸 사랑이라 믿는다. 우리는 사랑을 지독히 오해했으며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다. 상대를 괴롭히고 망가뜨리면서도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는 스토커의 최후 변론이 진실이 될 수 없듯이 사랑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언제나 사랑의 방식이다. 행복하고 싶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 자신과 내 곁을 조건 없이 대하고 다정하고 소중하게 여겨주며 성장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 감사하고 현재에 머무르며 세상에 다정해야 한다.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이들은 결코 불행할 수 없으니 그대 부디 사랑하며 살라.